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핵심 의제 그리고 외교 안보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외교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박형주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이네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총론적으로 네,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두 정상이 통화만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서 양국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의 어떤 기조라고 하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외교인데 두 나라 모두 이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서로 맞물려서 어느 정도 양국이 그야말로 윈윈 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지 과연 이게 가능할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저도 이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성향,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 유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인상이 어떠느냐, 첫 대면의 기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4년 동안의 한미 관계의 온도를 좀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한 정상들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만나더군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네, 예. 정상회담의 경우에 보통 사전에 주요 네. 의제 조율하고 합의문 초안 작성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의제가 됐습니까? 일단은 저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는 역시 이제 관세 문제. 좀 넓혀본다면 한미 양국의 통상과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요즘 들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맹 현대화, 쉽게 말해서 한미 동맹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걸려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라든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트럼프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방위분담금 더 내놔라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 중 하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그러니까 네. 북한 문제, 한미 정상이 만나서 북한 문제 논의하는 자리가 틀림없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미국의 관심사는 또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참모들이 원하는 건 한국이 그 중국 견제하는 데서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이런 거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를 이룰지 이 네 가지가 좀 핵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근에 타결됐던 관세 협정의 구체적인 안도 마련이 될 텐데 실행 방안이 네. 어떻게 될 건지도 굉장히 관심사가 크고 이거를 네. 잘 조율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관세 합의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 합의문은 없잖아요. 네.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나라 가운데 이 종이로 합의를 한 나라가 영국뿐이거든요. 사실상 다 이제 구두 합의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합의의 내용이라고 알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올렸던 한국과의 합의 내용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추고 또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숫자, 이 문서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관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상급 가운데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양 국가 간에 그 문서로 된 합의가 없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라는 게 처음부터 상호 관세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한미 FTA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거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고 3,000억 달러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느 순서로 어떤 타임라인으로 할지 아직 이제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예. 수많은 협상을 통해서 논의돼야 될 사안인데 우리가 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별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국내 오디언스를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도 그렇고요. 이재명 정부에도 오히려 그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세일즈 했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 정부도 우리가 협상 괜찮게 했다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회담에서는 그 이상으로 어떤 관세와 관련돼서 통상과 관련돼서 미국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해오지 않도록 막는 것만 한다면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안이 없는 게 어쩌면 굉장히 저도 좋다고 보는 게 이번에 한수원의 그 계약서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네. 지금 몇십 년이 앞으로 발목이 잡히게 생겨서 네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런 좀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도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하고 미국 관계에서 갈수록 중요한 게 경제 부분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의 레버리지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한국의 정치인들, 뭐 여야 대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와서 워싱턴의 주요 의원들, 상원 의원들 만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뭐 삼성전자, 뭐 LG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워싱턴 방문하면 그래서 뭐 조지아주 어디 주지사 상원의원 만나겠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호텔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주지사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본인의 지역구에 투자해달라, 본인의 지역구에 공장 건설해달라. 네. 그러면 내가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경제력이 미국과의 협상대에서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경제단체장하고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모여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예. 대통령실 관계자 통해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마치 원팀처럼 트럼프를 상대할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이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정보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돈 있는 곳에 정보가 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현지 미국에서 취재한 그리고 수집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어떤 현재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또 기업인들이 좀 서로 정보들을 좀 교환해서 예. 일종의 좀 큰 틀에서 좀 전략을 짜는 그런 자리도 가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경제인들이 좀 한미 정상회담, 한미 외교에 기여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와 경제는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건데 언젠가부터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된 듯해요.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맹 현대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거하고 관계돼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하겠죠? 정상회담 자리에서 요구할지 아니면은 이미 실무자급에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되고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을 안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합의문에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방향이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를 쉽게 얘기하면요. 예. 과거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던 게 6.25 전쟁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은 지상전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 지상군들이 서로 고집 뺏고 잡고 뭐 이런 싸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대전은 우리가 뭐 중동에서도 뭐 알다시피 드론전이고요. 해군 전쟁이고, 예. 그러니까 첨단 무기와 첨단 기술들이 동원된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도 과거 어떤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재래식 무기의 동맹이 아니라 이런 현대 전력화된 동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몇 가지 미국의 요구들이 담겨 있죠. 다시 말해서 미국
첨단 무기들 한국이 많이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국방비 늘려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주한미군을 좀 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영내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의 훈련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들을 할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야 될 그런 이슈인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병력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줄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재래식 무기는 우리나라가 북한군을 훨씬 압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어떤 재래식 무기에 의존한 어떤 지상전이라기보다는 첨단 전쟁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병력 숫자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 했을 때 철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병력을 감축한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당장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도를 하곤 했었는데 과거에는. 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동맹의 현대화의 흐름에 맞게 병력은 조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군 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는 그리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면 되는 그런 네, 문제라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의 수요가 적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같이 동참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다면 우리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과거 사드 사례 우리가 좀 아팠던 기억이 있잖아요. 사드를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취했거든요. 그때 사실 미국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안보적인 견제, 경제적인 견제에 발을 맞춰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분명히 중국이 경제 보복, 외교 보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협력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위협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 당면한 문제는 아니고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여러 동맹국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다. 중국 견제하는데 동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 하겠다. 하지만 그럴 경우 우리가 놓일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떻게 그걸 완화해 줄 건데 라는 그런 요구도 당연히 좀 해야죠. 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는 것도 좋겠군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도 이런 맥락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관심이 좀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높죠. 그리고 지난번에 관세 협상 한국 대표단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관세 협상단에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김정은 잘 있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김정은과 만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근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박수는 못 받습니다. 네.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 만나서 빈손 협상이었다라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공개적으로 지난 1기 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해소됐을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여론들이 많다. 예.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먼저 얘기를 꺼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엄청 좋아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박형주 칼럼니스트께서도 이제 VOA에서
근무를 네. 기자로 하셨으니까 또 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백악관 여러 차례 취재하셨으니까 백악관의 분위기라든가 흐름 같은 거 읽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 이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만요. 제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움은 첫 번째, 되겠죠.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앞서서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먼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야 합니다. 예. 이런 점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산다라는 칭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동의에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글로벌 어젠다 중에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거 한국에게 전략적인 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참전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망도 불안정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려는 그 노력 정말 칭찬하고 동의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북한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는 사실 한국이 많습니다. 그런 예. 아이디어를 제안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결국은 정상회담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걸 요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 2, 3번은 사실 요구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는 한국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분위기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트럼프 불안 요소가 있는데 한미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만 잘 대응을 한다면 저는 분위기 좋게 이번 회담 잘 이끌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도 그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 하시던데 네. 미국 전략가들은 지금 이 진보 진영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반기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인인 것 같고요. 예. 한번 좀 다음 주에 어떤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을지. 우리나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군요. 네,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또 미국 트럼프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그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어떨지 그 트위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침에 불이 나게 일어나서 SNS에 뭘 올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 SNS 한번 쭉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국가 간의 정상회담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위기 살펴야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박형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